안녕하십니까. 서울심리지원중부센터 코로나블루 심리지원. 오늘은 이제 3일차인데요. 코로나 블랙이라는 주제로 이 위기에서의 대응과 회복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일차, 2일차 그리고 오늘까지 특강을 좀 맡게 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K의마음건강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지금 재직 중인 박용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좀 시작을 하기 전에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좀 졸업을 했고요. 심리학 박사이고, 전공은 임상 및 상담 심리학 쪽 전공을 좀 하였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주제, 지금까지보다 더 자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런 자살의 위기 상황이 나에게 내가 이걸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걸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좀 나에게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나에게 닥쳤을 때, 혹은 나의 주변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이런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럴 확률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럴 때 내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하게 내가 도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거 자살에 대한 이론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뭐 이데올로기적인 자살이 있다, 뭐 어떤 자살이 있다, 뭐 자살의 유형을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자살의 원인이 뭐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의 되게 비교적 최근의 심리학자들은 자살의 어떤 공통적인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에 보통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다. 이런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곳을 보는 겁니다. 항상 좀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힘들 때,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앞에만 보면 돼요. 미래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 뒤. 이 미래를 우리가 보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이 미래가 정확히는 미래를 보긴 봐요. 이 사람들도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래에 있는 어떤 반짝이는 어떤 무언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깜깜한 무언가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미래가. 당장 내후년, 다음 달, 다음 주, 내일 보려고 하는데 이걸 보려고 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그냥 새카만 어둠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멀리 볼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을 보는 게 오히려 이럴 때 필요하다. 여기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당장 그냥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지금 이 순간, 요 순간, 현재 가장 가까운 당장의 1분, 지금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땐 오히려 지금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보려고 하지 않고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할 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당장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이게 가까운 곳을 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려면 할수록 그럴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삶이라든지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까이 보려고 했을 때만 보여요, 여러분들. 멀리만 보려고 하고, 멀리만 생각하려고 하고, 이럴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런 우연하게 만나는 사소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어떤 작은 고양이를 봤어요.
작은 고양이를 이제 길을 걷다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거죠. 우연히 보는 거죠. 이런 것들. 혹은 뭐 길을 걷다가 옆에 있는 돌담을 봤는데 돌담에 꽃이 피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예상치 못한 우연히 만나는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에 오히려 관심을 더 가지는 게 이런 분들에겐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당장 다음 주에, 당장 다음 달에, 당장 내년에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이게 지금 답이 없는데 당장 이게 너무 급한데 어떻게 이런 거에 신경이나 쓰고 있습니까? 제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압도당해 있을 때, 삶의 고통에 내가 되게 지쳐서 정말 괴로울 때, 그럴 때 오히려 이런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여유죠, 일종의 여유가 정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분들은 당연하죠. 당연히 여유가 없는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럴 때 그런 여유를 가지는 거, 예상치 못한 그런 우연히 만난 사소한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 현재에 경험하는 이런 무언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크게 보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인지적 유연성. 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멀리만 보려고 하고 어떤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이 인지적인 유연성, 이 유연성이라는 건요, 결국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 정말 가까운 곳을 보려면 내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현재에 집중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연습,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연습하고 그런 걸 이제 어떤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이 마음 챙김이라는 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고요.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좀 들어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런 단어는 좀 처음 듣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마인드풀리스는 뭐냐면, 마인드풀리스의 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인드풀리스가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린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상태를 말해요. 내 마음이 이런 다른 모든 것들, 나를 괴롭히는 정말 잡스러운 모든 것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마음이 꽉 차 있는 꽉 차 있는 상태죠.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꽉 차 있는 이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마인드풀하다는 거는 지금 내가 걷는 이 순간 내 눈앞에 뭐가 보이나요? 해, 나무들, 내 옆에 강아지 이런 것들 현재에 집중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마음챙김 상태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냐면은 현재에 집중하는 가까운 곳을 보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네 가지 알아차리기, 판단하지 않기, 내려놓기, 현재에 집중을 네 가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연습을 하고 요거를 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요 네 가지가 뭐냐면요, 네 가지가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 판단하지 않기, 내려놓기, 현재에 집중하기. 이거를 제가 마음챙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이게 뭐냐면 가까이 보는 법입니다. 가까이 보는 법. 가까이 보는 네 가지 방법이에요. 먼저 알아차리기, 1번 알아차리기. 이 알아차리기는 어떤 거냐면은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아채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뭔지, 내 마음이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게 뭔지, 이거를 내가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걸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뭘 붙잡고 있나요? 뭘 붙들고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뭘 붙잡고 있죠? 제가 말하는 어떤 저의 목소리 혹은 뭐 강의하는 내용, 마음 챙김이 뭐지? 저거 어떻게 한다고? 알아차리기가 뭐라고? 제 강의 내용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이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문자가 왔어. 강의 듣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 그래서 문자 보면서 이 사람이랑 대화한 내용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우리 와이프한테 뭐 문자가 왔어. 그래서 와이프의 문자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답장하지? 뭐 그런 어떤 우리 애기가 뭐 오늘 뭐 학교에서 뭘 했대. 애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잘 배워야 한다. 그렇죠? 내가 오늘 좀 집중을 해서 잘 배워봐야겠다. 이런 잘 배워야 되는데. 잘 배워야 하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게 떠오르고 막 이렇게 붙잡아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혹은 뭐 어떤 전혀 이런 강의와 상관없는 뭐 예를 들면 뭐 당장 오늘 저녁 뭐 먹지? 뭐 먹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끝나지 않은 일을 붙잡고 있네요. 그렇죠. 끝나지 않은 일, 끝나지 않은 일.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왔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왔어요. 혹은 뭐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잘 끝이 안 나. 이게 참 애를 먹여. 뭔가 애먹이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내 마음이 뭐를 붙들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 어떤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뭐 나를 애먹이는 혹은 끝나지 않았던 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저녁 뭐 먹을지, 아니면 뭐 여기 집중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서요. 그걸 그냥 알아채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이게 첫 단계가 이제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첫 단계에서 알아차렸어요. 뭘 알아차렸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내 마음이 붙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구나. 뭐, 저녁을 뭐 먹을지, 이 강의에 그냥 집중을 하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뭐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나 뭐 이 일이 나를 참 애를 먹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내가 알아차리긴 했어요. 알아차리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 우리는 보통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되게 자동적으로 우리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뭐가 뒤이어오냐면 이 판단하는 게 옵니다. 판단하는 것이 알아차림 뒤에 자연스럽게 옵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예요, 여러분들. 자, 컵이 있어요. 컵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떠올랐나요? 컵을 딱 보고 마음에 떠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컵이다. 파란 컵이다. 이런 것도 이제 떠올랐을 수 있겠죠. 컵이다. 파란 컵이다. 이것까지가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알아차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들.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알아차림에서 끝나지 않고 판단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판단은 어떤 거냐? 비싼 컵이다. 딱 보니까 비싸 보이네. 아닌데, 싸구려 컵이다. 싸구려인데, 좋은 컵이네. 나쁜 컵이네. 더러운 컵이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알아차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판단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이 되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까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판단하는 거를 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왜 하면 안 되느냐? 판단을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판단. 우리 고통은 판단에서 옵니다. 판단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방을 봤어요. 가방을 봤어요. 남자분들은 여기 들으신 남자분들은 이 가방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가방이네. 가방이구만. 이런 생각이 알아차리고 끝나겠죠. 제 경우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가방 브랜드라던가, 뭐 가방이라던가 이런 게 관심이 잘 없고 잘 모르니까 그냥 저한테는 이게 그냥 가방입니다. 가방이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고 끝나요. 제 경우에는 제가 이런 가방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끝이 나요. 고통스러울 게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했을 뿐이지, 가방을 봤을 뿐이지.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들 혹은 좀 가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이게 뭐 무슨 브랜드예요, 어떤 비싼 브랜드에 어떤 뭐 얼마짜리 가방이고 뭐 얼마짜리 가방이고 이게 뭐 한정판이고 이게 뭐가 품절이고 이거 옆집에 누구는 내 친구 누구는 요거 있던데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못 사는데 여러 가지
판단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걸 딱 보면은요. 근데 그런 판단들 중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판단들이 함께 많을 거예요. 아, 저거 참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내 월급은 택도 없지. 참. 언제쯤 저런 거를, 그냥, 부담 없이, 펑펑, 저기, 중국 부자들처럼 이제 어디 뭐 저런 것들을, 부담 없이 그냥 펑펑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하고 이런 삶을 언제쯤 살아볼 수 있을까? 이번 삶에선 틀렸어. 하나라도 사면 뭐 감지덕지지. 이런 것들. 판단해서요, 여러분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판단해서 우리가 결국엔 고통스러워져요. 판단을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요거를 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안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알아차린 후에. 그리고 나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요. 이 내려놓는 거라는 건 뭐냐? 내려놓는 거라는 건 이거가 이 내려놓기라는 게 이 단어만 보면은요. 단어만 보면은 마음에 있는 거를 비워야, 마음을 비우자. 어떤 보통 뭐 불교라던가 이런 데서 흔히 말하죠. 마음을 비우십시오. 고요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비우는 것과 내려놓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는 거는요, 여러분들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빨간 사과를 마음속에 절대 떠올리지 마십시오. 빨간 사과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 사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빨간 사과가 머릿속에 안 떠오르나요? 절대 떠오르죠. 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우려고 하면. 빨간 사과를 머릿속에서 비우려고 하면. 머릿속에 꽉 찹니다. 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나에게 들어와요. 마음을 비우려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기는 그럼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시냇물에 낙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걸 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기입니다.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그거를 막 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판단도 해보고 막 이렇게 막 굴리고 이렇게 계속 이거를 두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마음에 계속 잡고 있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내 마음속에 떠오른 무언가를, 내가 알아차린 무언가를 그냥 가만히 낙엽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강물에 흘러서 띄워서 보내는 거네요. 보내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어떻게 보면은 흘려보내기에 더 가깝죠. 흘려보내기.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생각하신다고 했던 거 뭐 잘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집중했을 때, 내가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판단을 하진 않고, 내가 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 어떻게 내려놓죠? 그렇구나. 하고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잘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무시하는 거랑 달라요. 무시가 아니에요.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무시하면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이걸 비우려고 하면, 없애려고 하면, 무시하려고 하면 오히려 나의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화가 났으면,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화가 나서 가슴이 뛰는구나. 내가 화가 엄청 많이 났구나. 알아차리고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감정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두는 겁니다. 알아차리기만 하고 흘러가듯 냅두는 거예요. 붙잡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현재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번째 단계. 요 앞에 세 가지를 하게 되면 현재에 집중할 수가 있게,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미래를 미리 걱정하거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거나, 과거에 지나간 일을 계속 되새기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뭐 우리가 다 경험해 보는 것들이죠. 아시겠지만 뭐예요? 결국엔 고통스러운 거예요. 걱정, 후회, 다 고통이죠. 멀리 보는 거죠. 뒤로 멀리 보든 앞으로 멀리 보든 멀리 보는 건 결국엔 고통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음 수행을 하는 기분이 들죠. 내가 해야지 마음을 먹었다고, 내가 당장 이렇게 해야겠다 했다고 당장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좀 훈련을 하느냐.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란 것은 마음 챙김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훈련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까지 나오니까 이게 진짜 동양에서 왔다는 게 더 잘 느껴지죠. 동양에서 이게 왔다는 게. 명상이에요. 이걸 훈련하는 방법이. 명상이 결국에는
현재에 집중하고 가까운 곳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 마음 챙김을 하는, 알아차리고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이런 고요한 수면 위에 이렇게 어떤 내 마음이 고요한 수면처럼 돼서 어떤 이런 파동도 일어나지 않고 잔잔해지는 마음 비우는 상태를 우리가 명상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우리가 명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음을 비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에 집착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절대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빨간 사과를 떠올리지 마세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빨간 사과가 더 떠오르고요. 뭔가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명상이라는 게 제가 이 마음 챙김의 훈련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에 집중하는 가까이 보는 훈련 방법입니다.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잘 할 수 있게 되는 나의 현재, 나의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인데 요거를 보통 하루에 한 번에서 많으면 한 두 번 정도까지 가능하시다면 시간이 좀 된다면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정해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명상 훈련을 할 때. 예를 들면 아침에 난 일어나서 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고 뭐 어떻게 저녁 먹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씻고 명상을 할 거야. 이렇게 뭐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마다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뭐 명상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막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갑자기 막 마음이 차분해지고 갑자기 막 길 가면 이게 작은 아름다움들이 보이고 이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그리고 한 번 할 때 정말 내가 시간이 없다. 정말 시간이 없으면 한 5분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한 20분 정도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명상은 한 번 할 때 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시간이 정말 없다 하면 한 5분 정도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연습을 바로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편한 자세로 앉는 겁니다. 편한 자세로 앉기. 편한 자세로 이렇게 잘 앉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가부좌를 하고 앉는다던가 이렇게 뭐 무릎에 손을 올려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뭐 자세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한번 심호흡을 크게 천천히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이렇게 3번 심호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명상인데요. 나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의 호흡에. 눈을 감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눈 감으시고 이제 눈 감으시고 자기 호흡에 이제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호흡은 편안하게 그냥 쉬시면 됩니다. 어떤 방금 크게 심호흡하듯이 쉬지 않아도 되고요. 꼭 그냥 내가 가장 숨 쉴 수 있는 편안한 호흡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호흡을 하면서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숨 쉬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내 숨 쉬는 거, 내 호흡에. 그리고 그걸 느껴보세요. 숨 쉬는 거에 집중하고 느껴보시는데 어떤 걸 느끼면 되느냐? 내 들숨, 내 날숨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숨을 쉬면은 뭐 이렇게 인중에 바람이 스치기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폐에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배가 볼록해졌다가 다시 홀쭉해지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숨 쉴 때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떤 몸에서 느껴지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지금 최대한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숨을 쉬면서 숨 쉬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에만.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숨 쉬다 보면은 지금 제 목소리도 자극이죠. 이런 자극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오거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호흡에 집중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설명을 해야 돼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제가 말하는 이런 자극이라든지 혹은 뭐 제가 이제 조용해진 후에도 어떤 소리라든가 뭐 혹은 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극이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명상을 하는 도중에 그런 자극이 오거나 혹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잡념이라고 하죠. 잡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오늘 하던 그 일 어떡하지? 아, 오늘 저녁 약속 그거 어떡하지? 그냥 취소할까? 이런 잡념들이 생각이 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 혹은 나에게 오는 자극들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애써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알아차리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아, 저기 계속 소리가 들리는구나.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내려놓기가 뭐라고 했죠? 흘려보내는 겁니다. 더 붙잡고 있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내보세요. 흘려보내고 흘려보낸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이 드네. 알아차린 후에 다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호흡이 중요한 건 요약을 하자면 호흡을 할 때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거나 어떤 자극에 내가 신경이 쓸 수 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호흡에 집중을 하는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결국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 연습을 하루에 한두 번 이제 20분 정도 이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서 이게 결국엔 내 일상생활도 현재에 집중하는 일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명상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게 뭐냐? 여러분들 방금 숨 쉬는 게 방금 내가 한 일이었잖아요. 숨 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숨 쉬는 거에만 집중을 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밥을 먹는 것에만. 밥을 먹는 거에 집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먹을 때 씹는 감촉, 맛, 어떤 냄새, 향기, 혹은 뭐 식기의 감촉, 밥 먹을 때 난 달그락달그락 식기 소리, 이런 밥 먹는데 사용되는 이 모든 것들에 밥 먹는 것에 내가 온전히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순간에 그럼 뭐가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걸까요? 강의에 몰입하고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제 목소리, 이 강의 내용, 이런 것들에 이거에 온전히 집중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그게 뭐다? 그게 현재에 머무르는 거, 현재에 집중하는 거, 가까이 보는 거, 그게 마음 챙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사람들을 자살로 이끄는,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는, 근데 그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뭐였죠? 희망이 없다라는 감정, 생각, 절망이었죠. 하나는 그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위 사람에게, 내 친구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요게 사람들을 자살로 이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좀 해볼 건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내 가족한테,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도 안 돼. 난 진짜 쓸모가 없어. 나는 차라리 사라져버리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자살로 이끄는 그런 어떤 요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절망, 그리고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이런 것, 내가 사라지는 게 결국엔, 내가 없어지는 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우리 가족에게, 내 주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것들. 자살을 생각하는 자살자들이 흔히 가지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되게 위험 신호이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우리가 앞에서 해본 건 뭐였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위기가, 심리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을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알아봤어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우리 주위의 사람이 그 위기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길게는 안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당장 너무 힘든, 당장 절망에 빠져 있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런 사람한테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말, 뭐가 있을까요? 라떼는 말이야죠. 나도 힘들어 봤는데, 아이, 별거 아니야. 이런 말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근데 또 우리가 그게 있어요. 이게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잘 요청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왜 요청을 잘 안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이에요. 하나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내 부인한테, 내
남편한테 혹은 뭐 내 부모님한테 뭐 내 가족들에게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좀 못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내가 되게 못나 보이지 않을까? 되게 무능력해 보이지 않을까? 한심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미 되게 사고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자연히 들어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혹은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이거 내가 혼자 극복해야 되는 거야. 이건 도움받아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기도 하고요. 또, 혹은 이게 너무 압도가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절망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무언가에 압도가 돼 있는 경우. 내가 지금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이럴 때가 아니야. 이것도 사치야. 이럴 시간조차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고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이게 도움 별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보통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정도가. 일단 처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건 공감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강의할 때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공감이 뭐라고 했죠? 공감이? 공감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어렵고 잘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선생님, 저는 이 공감이라는 게 도통 뭔지 모르겠고 얘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요. 얘가 왜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요, 무리해서 공감을 할 필요 없이 경청만 해주셔도 됩니다. 경청. 경청이 뭐예요? 잘 듣기죠, 잘 듣기. 뭐가 힘든지, 어떤 게 어려운지 그냥 맞장구 조금씩 치면서 잘 들어주면 돼요. 경청도 중요합니다. 경청도. 공감만큼이나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이것도 참 힘들죠. 이것도 어려워하는 분들 많아요. 나 뭐가 힘들고 하면은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들어주면 되는데 듣다가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건 내가 해봤는데 야 근데 그거는 그거보다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경청도 힘듭니다. 경청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입에 자크를 채우는 거죠. 입에 이게 지퍼를 딱 채워가지고 내가 뭔가 껴들고 싶어, 내가 뭔가 태클을 걸고 싶어, 뭔가 이렇게 정답을 제시해주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욕구가 들 때 그거 한번 참고 들어주는 이런 것들. 경청만으로도 꽤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경청만으로도.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특히 가족들이라면 더 중요하겠죠. 지지해주는 거. 지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전에 그 유명한 광고에도 나왔었죠.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기억하고 있죠? 이게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너의 편이다. 우리는 너의 편이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가족들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지지해주는 겁니다. 우린 너의 편이야. 이렇게 편이 되어주세요. 지지해주시고 요거를 여러분들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 해주세요. 뭐 아빠 힘내서 이렇게 노래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로 해주세요. 우리가 너 편이다. 지지하고 있다. 라는 거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감사를 해주는 겁니다. 감사. 뭘 감사합니까? 뭔가 만들어서 감사해 주세요. 감사할 걸 만들고요. 감사할 일을 만들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감사할 일을 만들어서 감사를 하세요. 고마워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짐이 된다는 생각, 이게 사람들을 자살로 이끄는 되게 그런 큰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내 주위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안 돼. 난 진짜 쓸모가 없어. 없어지는 게 오히려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아주 사소한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아주 사소한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어떤 감사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감사하면은 이 누군가에게 감사받는다는 거, 정말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가 참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지금 이 순간에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가 없었으면 참 뭐 큰일 날 뻔했어. 너가 있어서 이게 참 잘 됐어. 감사해주면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건 이것과
정반대죠. 이 짐이 된다는 생각과 감사받는 것은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았대, 내가 있어서 너무 고맙대, 내가 해준 게 되게 도움이 됐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마냥 위로만 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이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 이거 되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네 가지를 한번 좀 기억을 해보세요. 네 가지를. 정말 어렵다. 경청만 해도 됩니다. 이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요 네 가지. 우리가 그냥 내가 치료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의사, 내가 어떤 상담자, 뭐 임상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네 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내 중요한 사람에게, 어떤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특히 그게 나의 가족이라면 내가 더 신경 써서 해줄 수 있겠죠. 이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고요. 이것들은 아유,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채팅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채팅이 참 힘이 나요. 예, 예, 2차.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하나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정말 크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말 위기가 심각하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해라, 내가 가족이니까 내가 어떻게 좀 해야지, 이렇게 혼자서 여러분들 그걸 붙들고 뭐 감당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뭐 병원이라든지 전문기관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도움을. 병원에 가고요, 여러분들 치료받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됐건 이런 걸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유독 특히 국내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금기시 되고요. 이게 좀 되게 못나게 여기고요. 이걸 되게 걱정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많은데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되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랫동안 괴롭히던 어떤 문제가 이런 어느 정도 좀 먹는 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기적처럼 바뀔 수도 있고요. 이게 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우울증, 우리가 사실은 그 큰 병이 있을까 봐 병에 걸리면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런 마음의 병들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치료받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 걸리는데 그거 치료 안 하고 냅둡니까? 병원 가기가 무섭다고. 나 이거 암이라는데, 암 같은데, 나 이게 되게 아픈데 병원 가면은 그냥 겁나서 안 갈래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병이 키우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울증 이런 마음의 병도 똑같아요. 이걸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요, 생기는 가장 안 좋은 일은요, 이것도 죽음입니다. 자살이에요, 자살. 우울증을 치료받지 않으면 생기는 가장 안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자살이에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전문기관이라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꼭 하라.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그걸 권장해주고 이렇게 같이 가지고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절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 이 심각도에 따라서 이걸 제가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죠. 남겨진 사람들. 제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제 가족은 아니고 저랑 중마고였던 굉장히 그 초등학생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좀 잘 알던,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되게 예전 얘기예요. 되게 어린 나이에 20대 때 이렇게 자살을 한 친구가 있어요. 자살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보통 누군가가 자살 유가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나의 주변 가족, 소중한 사람이 자살로 떠나가게 되는 경우에 이 자살이 진짜 안 좋은 게요, 여러분들. 그 자살한 개인에게도 안 좋죠. 그 사람에게도
죽음이라는 게 찾아온 거니까, 끝이 난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자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엄청난 죄책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내 잘못이야. 이런 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전염병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일종의 전염처럼 이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퍼지게 돼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제 경우에도 이렇게 친구가 그렇게 갔을 때 저도 참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유가족 분들하고도 제가 좀 알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친한 친구라. 그래서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과 이런 것들로 괴로워해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로 자책을 엄청나게 합니다. 자책을. 자기 탓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기 탓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남겨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뭐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탓하지 말고, 그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그 유가족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먼저 간 부모님이 있어요. 자녀가 먼저 간 부모님이 있을 때 그 어머님 분이 자책을 엄청나게 하셨었습니다. 자책을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참 못난 엄마라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자책을 이제 물론 자책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런 죄책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그런 거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가고 정도가 굉장히 극심하니까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남겨진 분들 중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그 돌아가신 분 따님의 어떤 죽음에 책임이 있다거나 아버님이 이렇게 딸을 잘 못 봐서 딸에게 뭘 못 해줘서 따님이 그렇게 가셨다거나 이런 식으로 혹시 아버님을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하시나요? 아니래요.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왜 그러냐고. 자기 그렇지 않대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남겨진 어떤 유가족분들이 참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전능하지 않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도 없고 그걸 미리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없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죄예요. 증명되기 전까지는. 증명되기 전까지는. 난 무죄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분들에게도 특히 필요한 게 뭐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 이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전문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에겐 되게 필수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